파토스와 함께 춤을 9장인데 9장 운명가는 청중을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원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화나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웃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한탄하게 하거나 사랑하게 하거나 혐오하게 하거나 싫어하게 할 수 있다. 헨리 피천. 내 딸 도로시가 3살 배기였을 때의 일이다. 은행로비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도로시가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다. 아예 바닥에 누워서 몸부림치며 한바탕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속삭였다. 이 정도는 어림없어. 도로시 완전 더 불쌍히 보여야지. 그래서 도로시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주섬주섬 일어났다. 한 아주머니가 놀라 표정을 물었다. 아니 뭐라고 했기에 아이가 울음을 딱 멈춘대요?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 나는 고전수사의 열렬한 신봉자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도로시에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넌지시 알려주었을 뿐이다. 나는 지금 하가 머리까지 나 있어. 그러니 나를 좀 봐줘. 설득의 세계에서는 잘 안 먹힌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지금 내 상태에 공감해 줄 수 있느냐이다. 이처럼 타인의 감정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기술은 파토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파토스는 감정적인 느낌 이상을 의미한다. 파토스는 또한 신체적인 감정, 감각, 즉 사람이 느끼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는 고통과도 관련이 있다. 병리학이 여기서 탄생했다. 병리학. 왼쪽에는 로고스, 오른쪽에는 파토스. 거대 소피스트들은 파토스를 잘 활용하면 상대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소피스트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에 대해서는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감정이 변화하면 동일한 현상을 놓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린다.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격려와 위로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같은 음식이라도 병든 사람에게는 쓴맛이 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단맛이 난다고 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의사는 약물 처방으로 변화를 시키지만 소피스는 말로 변화를 일으킨다. 때로 말은 약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우리의 삶에 발휘한다. 성공한 인물의 좋은 한마디, 책 속의 문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조정할 줄 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뛰어난 설득자가 되려면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로고스와 파토스, 이 두 날개를 달아야만 가장 높이 날 수가 있다. 경험과 기대를 갖고 놀아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당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은 다음 페이지를 다 읽기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때마침 출간을 위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 목록을 입수, 미어 문자 메시지를 뿌려대겠다고 해보자. 이를 받은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니 공포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뭐지? 웬 또라이? 정도일 뿐.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감정은 믿음에서 촉발된다. 믿음에서 촉발된 감정은 경험의 기도를 통해서 공발적인 변화를 완성한다. 당신이 최고의 설득자가 되고 싶다면 이 경험과 기도를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 경험과 기도는 상대가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상대를 설득하려면 상대와 내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에서 출발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2001년 9.11 테러,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대가
내가 함께 경험한 사건들일 확률이 높다. 이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처벌하면 상대에게 더욱 생생한 경험담을 전달해서 더 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상대의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면 그 센터가 왜 우리 동네에 필요한지, 기부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를 구구절절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먼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당신의 숙모님의 근황을 들려주고 난 후에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으로 마무리하면 사람들은 기부할 금액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를 시작할 것이다. 익숙한 이야기는 많은 감정을 불러온다. 상대를 직접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할 이유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상대의 감정을 바꾸는 최고의 명령으로 상세한 이야기를 꼽았다.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들수록 실제 경험하고 느껴지고 상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난다. 탁월한 설득자들은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거리를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다. 가장 뛰어난 설득자는 가장 뛰어난 스토리텔러이다. 대법관을 감동시켜라. 파토스 혀가는 자제력과도 관련이 있다. 키케르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친 감정 호소는 설득력이 전무하다. 은행 로비 바닥을 뒹굴며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보다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격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절제력뿐이다. 뛰어난 설득자가 되고 싶다면 변호사 데니얼 웹스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웹스터는 매사추세츠주의 유명한 인사였던 화이트 선장이 잔혹하게 살해에 당한 사건에서 유족의 대리인이었다. 이 사건은 어제의 신수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유력한 용의자는 전과가 없는 순박한 농촌 청년이었다. 아니, 여러가지 결정적인 증거들로 미뤄봤을 때 그는 분명 화이트 선장을 살해했다. 하지만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은 생각이 좀 달랐다. 그들은 그 청년이 과연 범인일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살인자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얼굴로 법정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심원 앞에 선 웹스터는 침착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런 청년에게 살인이라는 낯으로 불을 베는 일과 같다고 설명을 했다. 낯으로 불을 베는 거? 살인하는 건 간단하다는 거지? 유족을 대신해서 어떤 분노도 표출하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청년의 소시오패스적인 행동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나갔다. 마치 내 분노가 폭발한 것은 방청석이었다. 배심원들은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이.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사용하는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시오적인 패스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대화와 논쟁의 초반에는 파토스를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다. 로고스와 에토스의 영역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로고스와 에토스를 서로 감정을 서서히 고조시키면서 결정적일 때 파토스를 투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설득 전략이다. 특히 1대1 상황에서는 파토스보다는 로고스와 에토스가 중심이 되어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어떤 경우에든 로고스이든 에토스이든 파토스이든 간에 상대의 감정을 서서히 증폭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하라.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화이트 선장을 살해한 청년에게 사형 선고가 있고 난 몇 년 후에 웹스터는 자신의 모교인 다트머스 대학을 위해 대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맡았다. 당시 뉴햄프셔 주정부는 다트머스 대학을 인수해서 종합대학교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이틀 동안 열띤 공방을 벌인 후에 웹스터는
최후 변론의 대미를 감정화서로 장식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법원장인 존 마셜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다트머스는 분명 작은 대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떨렸다. 하지만 다트머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장은 감동했고 웹스터는 승소했고 다트머스는 극적으로 살아남아 오늘날 공학, 경영학, 의학 학부를 갖춘 아이비리그 최고 명문으로 우뚝 서 있다. 격렬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분노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 차갑게 식혀라. 그랬네요. 옥시토신을 뿌려라. 옥시토신. 함께하는 그런 마음. 설득과 투표율 그리고 모방. 선거 캠프의 이야기네요. 그 선거를 잘 하려면은 꽃으로 유혹을 해봐요. 꽃으로. 꽃으로. 감정은 유혹과도 관련이 깊다. 유혹적인 감정을 자극하면 강가로 끌고 간 말이 마침내 스스로 물을 마시게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배치하면은 자동차 전 시장에 남성들보다도 차보다도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을 매끄러운 디자인과 부드러운 가속을 가진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섹시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주는 자극과 자동차가 스스로 갖고 있는 섹시한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그렇게 어느 겨울에 나는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제안을 했다. 아내에게 하와이로 따뜻한 날에 갑시다. 애들은 집은 애들은 이제 보살핌이 필요 없어. 집은 애들이 보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말까지 항공사 마일리지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요, 생각해 볼게요. 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라는 뜻이다. 아내와의 대화에 나는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단어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이지만 너는 이를 틈새, 즉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틈새라고 정의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바로 교착 상태다. 마음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욕망이라는 당근을 유혹적으로 던진 다음에 상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다. 내 아내의 경우에 당근은 당연히 꽃에 대한 욕망이었다. 아내 같은 사람들은 겨울철에는 특히 더 꽃에 대한 욕망이 강렬해진다. 하와이로 떠나면 이 욕망은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칵테일을 마시면서 나는 마우이 리조트의 화단 사진을 아이패드를 통해서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겨울에도 화창하게 피어난 히비스커스, 여기는 아마릴리스, 저기는 부겐빌리아. 웃으면 그만해요. 가르데니아, 히비스커스 꽃들이 아주 지천이네. 아니, 마우이로 가요. 마음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욕망으로 메우면서 나는 아내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아내가 순전히 내게 보여준 꽃 사진들 때문에 하와이로 떠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혹이 상대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 이를 설득의 세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